자, 반도체 겨울론의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 며칠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님 나오셨고요.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스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일단은 두 분 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듣고 두 가지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지영 차장님, 반도체는 겨울입니까? 아닙니까? 겨울이죠. 오, 그래요? 추우면 겨울이잖아요. 반도체 추워요? 삼성전자가 88,800원이었을 때가 7월 초였는데 네. 지금 6만 원, 와. 59,900원. 그러면 추운 거 아닌가요? 너무 추운데. 그러니까 주가는 추운데 네. 저게 반짝 춥고 다시 기온이 상승할지 아니면 진짜 겨울 들어가서 5만 원, 제가 삼성전자 우스갯소리로 5만 5천 원에 1차 매수한다 그랬는데 거의 다 오고 있어요. 곧 하시겠어요? 에이, 아직 5천 원이나 남았는데. 에? 아, 금방 가요. 하루에 막 3%씩 떨어지니까. 그래서 겨울로 들어갔다고 봐야 된다. 지금 겨울이죠. 겨울입니다. 음. 주가만 보면. 근데 이제 실적이랑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될 텐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여름 다음에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야 되는데 낮 기온 36도에서 갑자기 막 2, 3일 만에 낮 기온이 18도로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계절 같은 현상이 삼성전자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는 겨울이지만 저는 실적은 겨울이 좀 아니길 바라보는 이건 저도 예상할 수가 없는데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겨울이 올 거라고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까지 네. 낮추고. 근데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라서 내일 한 8시경에 발표를 할 거예요. 8시 네. 좀 넘어서.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갑자기 다시 언제 그랬냐? 여름, 겨울, 여름 이렇게. 지구 온난화 느낌으로 반도체 온난화. 네. 알겠습니다. 알머리 제이스님은 어떠십니까? 반도체 겨울로 들어간 겁니까? 네, 주가만 보면 이미 겨울 와 있고요. 한겨울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이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 이 거리에 이 꺼지지 않는 뜨거운 횃불이 하나 지금 타고 있는 약간 그런 횃불? 느낌. 네. 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AI 때문에. AI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AI가 보통 반도체가 어떤 그런 계절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절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이 사이클을 갖고 있었는데 AI라는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서 약간 진짜 지구 온난화처럼 기후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의 평상시의 기후에 이제 AI가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나마 AI 때문에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다.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주가만 보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도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겨울 중에 한겨울이거든요. 지금 1월 초에 지금 약간 폭설 내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지영 차장님한테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뭐 수출 지표가 한 달에 3번 정도 나오죠. 네. 10일에 한 번씩 3번 나옵니다. 한국의 9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 그래프가 있는데 PPT 자료 1번 보면은 7월에 살짝 주춤하는 듯 싶더니만 118억 달러 그리고 9월 달에는 136억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을 했어요. 이런 거 보면 겨울론이 무색하게 수출은 좋은데 주가는 뭐 반도체 1등이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5만 원짜리를 다시 보게 생겨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수출 지표가 뭔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미래를 보는 이 내년도 내후년도 뷰에서 괴리가 엄청나게 심한 건지 좀 헷갈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헷갈리는데 삼성전자의 하락은 펀더멘털 요인은 아닐 수도 있어 보입니다. 뭐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니라서 애널리스트들이 뭐 사실 그들도 믿을 게 못 돼요. 얼마나 내부 총질. 네네. 아니, 저는 뭐 네. 그쪽 리서치와 관련된 사람은 아니니까 다르니까. 부서가. 얼마나 못났으면
목표가를 한두 달 만에 반토막을 냅니까? 그거는 자기가 나는 예측을 되게 못해 이런 이야기랑 똑같거든요. 그들은 믿을 만한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을 만한 집단이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뭐 맥커리 이런 애들 목표가를 반토막으로 낮췄잖아요. 이게 사실 말이 되는 행태입니까? 한두 달 사이에 얼마나 예측을 못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저는 정말 그들 말을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삼전사적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미즈오, 모건, 맥커리, BNP 파리바. 삼전사적. 지금 보면 삼성전자에 이렇게 하락한 원인들은 지금 골드만이 가장 많이 팔았고요. 네. 수급상으로 보면 외국인 수급으로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한 세 개의 증권사 골드만, 모건 스탠리, JP 모건이었나? 하여튼 그 창구에서 네. 거의 20조씩 올해 20조 이상씩 매도가 나왔는데 우와.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들이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분명히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쫙 삼성전자를 엄청 많이 샀어요. 네. 그런데 2, 3개월 사이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뭐 그들이 뭔가 다른 걸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뭐 공매도를 하는 고객이라든지 이런 고객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을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펀더멘탈상 삼성전자의 실적이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수출 데이터를 봤듯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 이거는 이렇게 수출 데이터나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와야 되나?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에 10조 7천억 원, 4천억 원이었는데 조금 더는 10조 7천억 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익 증가 폭이 적은 건 맞아요. 그거는 HBM 때문이겠죠. 그다음에 보면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레거시 반도체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내수가 안 좋죠. 중국도 내수가 안 좋죠. 스마트폰이 지금 뭐 아이폰 같은 거 보더라도 한 정도의 그 판매고를 아니니까.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영향도 한 가지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파느냐? 삼성전자한테서 인텔의 향기를 느낀 것이 아닌가. 이거 너무 슬픈데.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그것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인텔의 주가를 보면 네. 삼성전자 이게 종합 IDC 반도체 업체의 대표가 인텔과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둘이 같은 방향으로 외국인들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근데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죠. 이번 실적에서. 알겠습니다. 알머리 제이슨님한테도 네. 갑자기 왜 외국계만 뷰를 이렇게 바꾸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박 차장님이 네. 엄청나게 지금 절제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절제를 한번 놔볼까요? 여기세요? 카메라 갑자기 뭐 꺼지나요? 하시려고요 지금 막. 근데 저도 네.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 산업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반도체 회사의 직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이라든지 그 산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측 못하고 그거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의 행동은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외국계 증권사들이 유독 우리나라 증권사들과 다르게 외국계들이 유독 목표가를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반토막 그쵸? 냈다는 거. 모든 사람의 행동은 의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애널리스트로서의 명예까지 던지면서 목표가를 반토막 냈다는 거는 산업에 대한 어떤 지나친 확신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무능함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모르겠네요. 네네. 그래서 저도 지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빠진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은 그건 들어요. 과하기는 과하다. 네. 근데 또 뭐 목표가를 반토막 냈으니까 또 거기에 또 따라가는 수급들이 있을 거고 네. 그게 진짜 삼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네. 반도체가 진짜 그렇게 안 좋은 건지 혹은 얘네가 좀 어두운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네.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악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다. 네.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맥커리가 삼성은 병약한 반도체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병약한 거인이다. 네, 병약한 반도체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HBM뿐만이 아니라 D램의 1위 자리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대장주고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줘야 그래도 코스피가 같이 올라갈 텐데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힘이 빠져버린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업적으로. 일단은 HBM에서 실기를 한 거죠. HBM이 원래 출발은 마이크론에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같이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돈도 안 되고 개발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론은 포기를 해버렸고 삼성전자는 HBM을 사업부 단위로 축소를 했다가 이제 뒤늦게야 쫓아가게 된 거죠. D램에서의 결정, 지금 뭐 아까 맥커리가 병약한 거인이다. 왜냐하면 이제 D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소재 딱 사이클 산업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한 성장이 아니라 이거 정말 이제 미세화 공정을 갈아넣어서 돈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수율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산업이 된 거라서 여기서 미세화 공정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지 미세화 공정을 올리려면 뭐 그 EUV 장비 한 대 1조씩 하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그거 막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쉽지 않을 거다. 중국도 쫓아오는데 그러면 새로운 무언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인텔이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CPU의 최강자였는데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 AMD라는 회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엔비디아가 GPU를 개발해서 CPU보다 GPU가 더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은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 따지고 보면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이 하지만 제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HBM도 우리가 더 잘해. 뭐 이제 4세대에는 우리가 더 빨리 할 거야. 그런데 뭐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 파운드리도 우리가 TSMC를 쫓아갈 거야. 못 쫓아가고 경쟁 점유율은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삼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삼성이는 뭐 4성이 되거나 2성이 되지 않았겠죠. 아니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중점적으로 미래는 요거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업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파운드리 아니겠습니까? 파운드리 세계 2등이잖아요. 네. 2등이죠. 왜요? 2등. 2등인데 그거는 좀 뭐 어떻게 가산점 안 줍니까? 이게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뭐 포기한다라는 뉴스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인텔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종합 반도체 기업 파운드리가 뭡니까? 남이 설계해 준 거 가져와서 찍어내기. 예쁘게 잘 만든다잖아요. 네. TSMC는 종합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고 TSMC의 모토는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TSMC의 주 고객은 누굽니까? 뭐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뭐 테슬라는 조금 뭐 제외하더라도 애플과 엔비디아 이런 쪽이 다 삼성과 경쟁하는 기업들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패키징을 그 삼성전자에 맡긴다? 그럼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이닉스 HBM 만드는데 기술력이 떨어지는 삼성전자가 그걸 패키징한다? HBM 기술을 본다? 뜯어본다? 애플도 마찬가지겠죠. 애플도 자기네들 반도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것들 하는데 삼성전자가 그거를 파운드리에서 만들면서 다 본다? 설계도를 공유한다? 퀄컴도 마찬가지겠죠. 퀄컴도 통신칩 만들고 삼성전자도 통신칩 만드는데 그거를 뭐 물론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왜 2등한테 TSMC한테 지면 시간 좀 걸리더라도 더 잘 만드는데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TSMC 그 인텔이 뭐 파운드리 분사 이런 얘기 하는 것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도 뭐 인텔처럼 파운드리를 분사하든 뭐 어떻게 하든 정말
극단적인 묘수가 나와야 이게 TSMC를 쫓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애플 아이폰도 삼성전자한테 이 파운드리에서 반도체 칩을 좀 맡겼다가 원래 아이폰 7까지는 14나노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점유율이 높았어요. 그렇죠. 아이폰 그 물량 때문에. 근데 그 14나노 그 핀팻 이후에 TSMC에 다 뺏긴 거죠. 애플이 자꾸 갤럭시 나오는 게 이 아이폰이랑 겹쳐가지고 미묘하게 이상하게 나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예 빼버리고 TSMC로 넘어간. 그래서 파운드리 쪽은 약간 그런 고객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좀 단점도 같이 가지고 있다. 파운드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 2등인데 1등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2등이었잖아요. 여태까지. 무슨 그래서 사실 저는 파운드리는 제 관심에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로서의 관심으로는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그래요? 네, 파운드리는 원래 계속 못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빨리 올라올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결정적인 게 지금 박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적인 경쟁자에게 뭔가 그 파일을 나눠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네. 고객사들이 많아지거나 이제 늘어날 그 기회 요인이 많지가 않고 저는 사실 파운드리는 열심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왜 여태까지 1등을 유지했는지를 보면은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옛날 그런 말도 있었어요. 인텔은 외계인을 납치해서 기술을 전수받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계인 납치해서 고문한다 그랬어요. 네네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잘 해왔던 그 전략을 보면은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싸움에 가까웠거든요. 왜냐면 레거시 메모리라는 게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돈을 아주 잘 벌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돈을 아주 잘 벌 때 허투루 쓰지 않고 돈 딱 쥐고 있다가 제일 힘들 때,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내려서 제일 힘들 때 다른 경쟁자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시설 투자라든지 네. 그런 것들로 돈을 이제 확 써가지고 경쟁력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좋은 게 뭐 파운드리 얘기도 하고 있지만 파운드리는 원래 안 좋았던 거기 때문에 주가 자체에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냥 그 삼성전자가 원래 잘 해왔던 영역, 레거시 이쪽에 지금 업황이 안 좋아서 그냥 주가가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뭐 주가 측면에서 막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기에는 너무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 오브 안중이고 전반적으로 업황도 안 좋고 삼성에 대한 그런 나쁜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못 끼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게 되네요. 그러면 좀 대회에서 핑계거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얘기. 중국에서 CXMT라고 이제 창신 메모리 여기가 뭐 중국이 규제를 미국한테 제재를 막 받으면서 자국 반도체를 한번 키워보자 해서 창신 메모리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분석에 따르면 창신 메모리가 2025년까지는 전체 D램 시장의 1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월 웨이퍼 투입량이 30만 장 수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삼성전자의 절반, 하이닉스의 한 70%, 뭐 마이크론과 비슷한 수준. 뭐 요 정도로 올라올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 치킨 게임에 태무 받듯이 물량으로 그냥 밀어내게 해버리면 여기도 그냥 아사리판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국 반도체도 좀 삼성전자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러지 않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산업들이 다 중국한테 잡혀 먹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철강, 조선, 그다음에 LED, 태양광 이런 것들이 지금 LCD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반도체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원을 하고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대부분 이제 노동 집약적인 산업,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인건비 저렴한 인건비 이런 것들로 밀어붙이면 되는 산업이었는데 반도체는 조금 다르지 않나? 뭐 이제 미국이 규제를 통해서 중국에 장비를 주지 않으면 EUV 장비를 주지 않으면 DUV 장비 막 10대 갈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SMIC가 10나노 밑으로 반도체 칩 만들어내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수율이 굉장히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서
반도체처럼 기술 집약적인 산업은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하더라도 뭐 LCD라든지 지금 2차 전지처럼 몇 년 안에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산업이다라고 믿고 싶고요. 물론 이제 중국이 기술자들 빼돌리고 반도체 장비 우회해가지고 수입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이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쉽게 중국이 올라올 수 있는 산업은 아니다. 예전에 이제 칭화인이에서 반도체를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 네. 문 닫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지원을 받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여서 문을 닫았는데 지금 뭐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대규모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서 뭐 지금 중국이 쫓아와서 삼성전자가 뭐 위기에 처할 것이다. 요거는 좀 과한 공포감?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런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의문 같은 걸 땡겨서 주가에 또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 올라갈 때는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또 떨어질 때는 내부 거버넌스의 문제다, 임원이 문제다, 무슨 직원들 유출되는 게 문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창신 메모리도 앞으로 커질 거를 우려를 미리 땡겨서 주가에 좀 반영하는 거 아닌가. 결국은 불안함이 주가에 선반영한다는 건데 오늘 아침에도 또 오만전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3분기 실적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셨죠? 네. 제가 자료에다가 이제 책을 하나를 가져왔는데 네. 페타 콤플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타, 타. 베타 콤플리. 꼼플리? 네. 이게 뭐예요? 베타 콤플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하는 네. 이제 유럽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계속 투자를 했던 전설적인 이제 투자자의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예상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은 그 사실이 실제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게 불어로 빼타 컴플리군요. 네네네. 아. 그래서 지금 잠정 실적 발표가 내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여태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먼저 빠진 게 그런 부분을 이미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히려 실적 발표를 내일 하고 나면은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을 최소한 멈출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좋으면은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봐야 되는 면이 크네요. 네, 일단 지금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래를 어디까지 땡겨오는 거냐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박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중국 반도체의 추격까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주가를 빼놨어요. 근데 재미난 게 지금 상해 종합지수 주가 보면 되게 네. 재밌어요. 며칠 사이에 지금 1, 2년치 손실분을 다 만회를 해버렸거든요. 와.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가 좋아져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삼성전자가 원래 돈을 쓸어 모으던 구간인 뭐 레거시나 이런 쪽에 이제 반도체 업사이클이 오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은 중국 반도체가 지금 정부가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부어주면서 성장해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을 위협하는 게 먼저일까 보면은 저는 경기 부양이 훨씬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박재훈 차장님은 어떠세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지금 10조 3천억에서 11조 사이 정도 보는 것 같은데. 뭐 영업이 10조 7천억 네. 원이죠. 문제는 지난 분기보다 크게 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좀 서프라이즈가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10조 7천억 원이 큰 돈이긴 한데 우리가 실적을 볼 때는 영업이익 10조 나왔으니까 대단해라고 생각. 우리 명민준 아나운서 지금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인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카드값이 3,500만 원 나와요. 맨날 클럽 가고 막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네. 지난 분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16조였어요. 근데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26조였습니다.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네. 내가 2천만 원 벌어도 3,500만 원 쓰면 이거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금 지금 투자 환경에서는 조금 더 벌 필요가 있다. 근데 얘네도 뭐 안 벌고 싶어서 안 벌겠어요? 더 많이 벌고 싶겠죠. 그럼 더 벌었으면 좋겠다고요. 어떻게 될지는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계속 될지는 바람을- 누구도 모릅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고 제가 삼성전자가 10조 7천억 원인데 그거보단 더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주식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니까 지금 주가의 그 분위기, 감, 촉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하도 지금 고사를 지내니까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시장에 불을 켜고 역시 안 좋구나. 더 때리자. 이런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안 좋으면 그 후자처럼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지간히가 얼마 정도예요? 뭐 6조 7조가 나오면 그거 그럴 수도 오늘 있는 거고. 방송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억지로 끌려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10조 7천억 원에서 전후반으로 나온다라고 네.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뺐다 꼼뿔리? 이 이 마법의 단어라는 게 있잖아요. 선반영. 선반영. 그렇게 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팔았는데 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와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다? 뭐 우리가 상반기에 봤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팔다가 작년까지 많이 팔다가 상반기에 매수에 들어온 것들 매수에 들어오니까 8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삼성전자가 뭐 그러한 흐름도 연말에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실적만 잘 나오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뭐 클럽 얘기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명행 한심하다고. 그거 진짜인 줄 알잖아요. 더 벌던가 들 쓰든가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결국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도 제가 다른 방송하면서 네. 이 정도, 그러니까 6 언더에서는 6만 원 언더에서는 나는 그냥 자신 있게 사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 얼마나 안 좋으면 6만 원 언더를 가냐. 지금 손이 나가는 것도 안 산다. 굳이 그리고 삼전을 지금 왜 사냐. 다른 거 살 것 올렸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어떠세요? 알머리 제이스님은 지금 삼성전자 사는 거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는 샀어요. 사셨어요? 네,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네. 어차피 저 같은 조막선이 뭐 삼성전자 샀다고 얘기해봤자 그리고 뭐 만약에 아무- 뭐 전화 오면 조사 받으시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산 이유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팩트 몇 가지를 조합해서 봤을 때 안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요? 첫 번째는 일단 아까 이제 수급적으로 네. 외국인이 한두 달 사이에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근데 이런 정도의 그 추세는 이게 이제 지금 내일 10월 8일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고요. 10월 9일이 한글날이라서 휴장이에요. 그리고 10월 10일이 지금 이제 여기 달력에 보면 뭐 임산부의 날이라고 돼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게 주식시장에서는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선물 옵션 만기일 전후로 방향이 전환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특히 어떤 변동성이. 특정 변동성이 강했을 때 선물 옵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스케줄을 하나 봤고요. 그러면 9일 날이 휴일이니까 8일 날에 변동이 나올 것이다. 잠정 실적과 함께. 그러니까 여태까지 변동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인데 저는 삼성전자를 PBR 밸류에이션만 보고 사거든요. 네. 다른 건 많이 안 봐요. 근데 PBR이 지난 10년 동안 지금의 1.1 수준까지 빠진 게 4번 나왔었거든요. 네. 3번 나왔고 한 번은 2016년이었는데 그때는 0.9까지 빠진 적도 있었어요. 0.9까지 빠졌을 때는 2015년부터 해서 꽤 긴 장기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2016년에 저점을 받았고 그게 안정화되고 나서는 1.1이 거의 바닥 구간이었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마지막 포인트가 이거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네. 전 너무 관심이 없어서 좀 놀랄 정도였어요. 뭐죠? 9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임원분들이 26명이 주식을 총 50억 넘게 샀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뭐 기사는 나오는데 네. 그분들 뭐 연봉이 몇십억씩 하는데 뭐 그거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다 계산해봤어요. 근데 진짜 뭐 부사장급, 사장급 이런 분들이 연봉이 높지만
상무 이런 분들도 막 이렇게 1억 몇천씩 막 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리 연봉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 회사 주식을 그렇게 과감하게 지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팩트를 조합해서 지금 내가 사면 삼성전자 임원보다 싸게 살 수 있겠구나. 아, 경영진이랑 같이 간다. 네. 아, 망해도 같이 망하고. 네. 와. 그 포인트로 좀 샀습니다. 포인트로. 투자 포인트. 네. 회사와 내가 함께 가는 그 전략으로.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뭐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빨리 내일 잠정 실적이 나오면 이거 턴어라운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좀 기대감을 가지고 실적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한마디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좀 재미있는 한마디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부터 먼저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좀 자기 확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 오늘의 한마디를 삼성전자 주가가 1년 안에 안 오르면 제가 삭발하겠다고. 와, 엄청난 공약인데요. 네. 지금 여기서 그럼 1년 동안 머리를 기르셔야죠. 길러요. 그럼요. 요렇게요? 요렇게? 네네. 그 헤이아치처럼?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각오를 다지는 거니까 네네. 그 정도로 내가 자신 있다. 네. 삼성전자 1년 안에 안 오르면 삭발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사도 돼요? 이런 거 몇 주 보면은 전문가분들이 아유 사도 되죠. 자식 물려주면 되잖아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1년이라는 시간을 걸고 삭발이라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지영 차장님은요? 이것 또한 지나간다. 음, 네, 이 또한 지나간다. 음. 한 1, 2년 뒤에 딱 봤을 때 삼성전자 저때가 저점이었구나. 저때 샀어야지. 이런 생각들 아마 많이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상반기에 되돌아봤을 때 삼성전자 재작년에 5만 원대 갔을 때 무조건 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진짜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두세 달여 안에 그 타이밍이 또 온 겁니다.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3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타이밍 그때 뒤돌아보면 그때 삼성전자 5만 원대 샀어야 되는 거였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그런 결과 이렇게 삼성전자 샀어야 되는 후회하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수 2, 3년 동안 계속 2,500선 머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뭐 생각도 하기 싫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카니님께서 알머리 제이스님께 삭발은 좀 약하다. 차라리 눈썹을 밀어달라.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자신은 없으시죠? 왜냐면 시장은 변하는 거니까. 네, 제가 머리카락보다 눈썹이 더 많아서 좀 고민이 되네요. 네.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게 눈썹이어서 그거는 조금 곤란하다고 하시고요. 어쨌든 자신감 있는 그런 각오로 좀 받아들이면서 삼성전자 내일이 좀 분기점이 돼서 올라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릴 텐데요. 알머리 제이스님과 박지영 차장님 두 분 좋은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